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뭐 종편, 그다음에 또 수상가, 그리고 비스타 대표하시는 분들이 토론자로 나와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시간이 60분 정도, 1시간 정도 됐어요. 또 이제 토론 후에 발제자와 또 Q&A 같은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 40분 정도 10분씩 토론해 주시고 나머지 20분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지금 순서대로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렇게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줘야 되니까요. 10분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조미디어의 박상원 실장님께서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매조미디어에서 작가를 맡고 있는 박상원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발표하신 교수님들의 의견들을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 논의를 하는 데서 사실 또 어떤 규제가 시장을 경쟁을 시킬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해소하고자 할 때 과연 이 해소를 통해서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장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는 않는 건지 혹은 다른 불공정을 만드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저희 전체적인 시장이나 시장에 참여하는 이해 관계자들이 전반적으로 더 좋아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저희가 지상파 토마토나 지상파 앱들이 예를 들면 인터넷 광고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지금 방송 광고는 주로 대형 대행사를 통해서 집행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광고는 디지털 대행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쪽에서 디지털 광고까지 이제 다 커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대형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토마토나 랩사 방송 랩사 쪽에 그냥 물량을 몰아주는 게 훨씬 편하고 뭐 손이 덜 가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방송 광고주 외에 이제 디지털 광고들을 진행해왔던 한 1000여 개 중소 대행사들은 사실 디지털 광고 물량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도 사실 이런 고객사들이 거의 70~80% 이런 중소 대행사들인데요. 이들이 저희 디지털 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1000여 개에 이르는 대행사들이 대부분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 시장에서 주도권은 저희 디지털 랩사나 중소 대행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광고주, 대형 대행사, 그리고 매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랩사나 중소 대행사들이 사실은 매체나 광고주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 광고주가 편리하고 대행사가 운영하기 편한 방식을 취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응책을 만들고 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좀 많은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박소룡 부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MNC의 박서봉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들 굉장히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많이 언급해 주시고 또 다루셔서 도움도 많이 되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딱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
뭐 SBS를 포함해서 방송 쪽에 이제 거래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거 생각이라는 것들을 한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만 해도 정말 뭐 지상파에 아니면 방송 쪽에 이제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2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돌이켜보건데 이미 아까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디지털 시장이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방송 쪽은 20%도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방송의 파워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매체 자체가 광고주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선호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옛날에 조선시대의 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현재 적용하지 않듯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쨌든 디지털 시장의 주 시장이고 디지털 시장의 주 사업자들이 가장 큰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그 파워의 대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들을 기업으로 나오는 것들 대부분이에요.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뭐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것들, 조금 있으면 이제 넷플릭스도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커지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파생돼서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디지털 랩사라는 부분들이 이제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거나 코바코가 가지고 있었던 혹은 저희 SBS MH가 2000년도 초반에 가지고 있었던 2010년도 초반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파워들은 사실상 거의 종결됐다고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진출을 한다고 해도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첫째로는 저희가 디지털 쪽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뭐 네이버를 대응한다든지 유튜브를 대응한다든지 카카오를 대응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SBS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쪽 부분 그리고 광고주가 컨텐츠를 중심으로 디지털 확장되는 SBS에 대한 부분들에 1차적인 저희가 관심이 있고요. 저희의 근본적인 목적은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SBS의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 랩사들은 내가 네이버든 카카오든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내 매출을 올리면 되는 거지만 저희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매출을 올리는 건 저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의 도움은 SBS의 매출을 굳이 올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SBS의 디지털 확장하는 부분을 접근을 하려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인력 구조상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라는 부분들을 지금 당장에 접근을 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큰 영향을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고 대행사나 광고주가 매체사가 파워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이지 이 디지털 광고에서만은 철저하게 기술 베이스와 그리고 사람의 노동 지각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텔레비전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10억을 집행하는 데 한 사람이 필요했다고 그러면 디지털 같은 경우는 10억을 집행하는 데 10명 정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진화가 된다 손 치더라도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방송사나 미디어 랩사가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더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인력 구조에 대한 부분들인데 인력 구조를 바라보면은 방송사든 미디어 랩사든 어쨌든 간에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1인당 고용 비용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진출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아마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것도 저희 SBS 걸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고 만약에 SBS 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광고주가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검열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디지털 미디어 랩으로서 아니면 크로스 미디어 랩으로서의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변화한 것 자체가 미디어가 변하고 소비자가 변하고 광고주는 소비자가 있는 쪽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디지털 많이 보니까 디지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거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특정 성향이나 편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잘 보시면은 지금 이 광고 시장에서의 랩사라는 기능 자체가 근본적으로 디지털 자체가 중개자라는 것들을 줄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점점점 없어지는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를 진행하시고 계시지만 너무 잘하실 거예요. 매조도 오르시고 나스도 마찬가지시고 큰 기업이긴 하지만 매체사들이 직접 영업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는 기술 기반으로 해서 고객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하는 거죠.
시장 인식이 점점 발달되고 그 다음에 매출이 점점 늘면 늘수록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각 어떤 역할들이 융합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간에 콘텐츠가 텔레비전으로 봤지만 이제는 OTT로 나오고 네이버를 봐도 나오고 어디로 가도 나옵니다. 저는 콘텐츠, SBS 콘텐츠를 따라가는 데 광고를 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광고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매체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걸 커버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보면은 디지털 쪽에서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PwC라든지 딜로이트 같은 데든지 컨설팅 회사들이 전부 다 광고 회사화를 하고 있어요. 기술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게 컨설팅 회사인지 광고 회사인지는 모르겠고 디지털 광고 회사도 디지털 광고 회사인지 디지털 랩사인지는 모르겠고 디지털 랩사도 이게 광고주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커머스 같은 경우 자체 개발해서 광고주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할 때도 있고 랩사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만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커머스 같은 것도 저희도 시도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해서 광고주나 광고회사나 디지털사나 랩사라는 부분들이 점점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없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이거 크로스 미디어 랩을 한다 말아야 된다는 부분의 판단은 저희 개별적인 사업자나 어떤 이해관계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광고주의 니즈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주는 매체가 발달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광고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러한 부분에서 광고에 대한 부분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협력해가고 서로 융합해가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 이 시장이 굉장히 서로 섹터를 구분하고 좀 어느 한쪽이 한쪽을 먹고 어느 한쪽이 침해를 하고 할 가능성보다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이어서 바로 덕수미디어 박천성 대표님 들어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수미디어 박천성입니다. 두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키워드로 나온 게 이제 크로스 미디어 트렌드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찬동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 디지털 업계에서도 크로스 미디어에 대한 트렌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트렌드고,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여러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써서 자기 효율성을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누가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디지털 우리 업계에서 막겠다고 나온다고 오해하는 것은 오해해서 업계에 했던다라고 봅니다. 단지 저희가 한 거는 왜 그런 크로스 미디어 믹스를 랩에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 거죠. 지금 현재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종합 대행사단에서 지금 랩하고 뭐 온라인 랩이나 뭐 종편대 뭐 코박코 등에서 미디어를 구매를 해서 미디어 믹스를 하고 자체적인 믹스 툴들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그게 자기네 그 대행사의 경쟁력으로서 사실은 그 어필을 하고 그거 가지고 비딩을 해서 따내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크로스 미디어 트렌드를 미디어 랩 디지털 쪽에서 그걸 막고 있다 반대한다라고 오해하시는 거는 굉장한 오해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다라는데 이건 현실을 잘 모르시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로 그러니까 방송 미디어 랩이 만들어진 첫 번째는 방송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판매와 방송을 연계시키지 마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분리를 하면서 초점을 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에 지금 현재 요번에 뭐 이런 크로스 교차 판매를 방송 랩에 허용을 하게 될 경우 당장의 어떤 영향력이 뭐 크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세일즈에 대한 영향보다 인력 이동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디지털 업계의 92%가 30인 미만의 영세 기업입니다. 그들이 지금 뭐 조건 미디어 랩이든 뭐 코박코든 뭐 이런 데서 우리도 디지털 할래 하면은 그쪽으로 대거 인력 이동이 일어날 것이고요. 아마 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에 이제 인력 기반을 갖추고 나면 점차적으로 이쪽에 대한 이제 네트워크 노하우들을 습득을 하실 거고, 그건 여태껏 대기업들이 해왔던 행태와 똑같습니다. 인력 빼와가지고 노하우 뺐고 기술 뺐고 그래갖고 자기네 거 해서 싸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똑같은 행태가 여기서도 반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SBS에서 말씀하시기를 본인들의 매체의 디지털 쪽 판매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미 하고 계십니다. SMR을 통해서 이미 종편을 하고 공중파들 이미 SMR을 통해서 이미 디지털 유통을 하고 계시고 팔고 계십니다. 저희 이제 온라인 랩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미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편파적인 걸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거 디지털 업계가 그럼 자기 생생만을 위해서 할 거냐. 아니 저희 그 업계의 노력을 통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나 미디어의 영향력이지만 그 중간에 저는 생태계들을 만들어냈어요. 많은 솔루션도 만들어내고 상품도 만들어내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 노력을 배달을 했고 방송 쪽에서는 랩들이 영업은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니 이게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어서 준 거 물론 디지털 트렌드화는 있지만 거기에서 어쨌든 방송사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랩들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는 했습니다. 방송사에. 뭐 그게 종편이나 뭐 아니면 저 공중파는 아니지만 어드레스블 TV 광고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제핑 광고도 만들었고 디지털화하는 지금 현재 방송 광고 시장에 그런 상품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완전히 이거를 뭐 막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같은 법 체제 하에서 회화하지 않고 한쪽은 법으로 보호되어 있고 하나는 저는 그냥 일반 그냥 민영 상태인 상태에서 이거를 열면은 폐해가 너무 크다. 이 디지털 광고 업계의 노력으로 인해서 IT 인더스트리에 많은 막대한 재원이 공급이 됐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 새로운 산업이 많이 창출이 되고 그런 혁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방송 쪽이 그동안에 혁신을 이룬 거는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 거라든지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만든 거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전체 산업 구조나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악영향이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현재는 반대를 합니다. 대신에 장기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연구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왜냐하면 크로스 미디어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런 연구를 같이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임석봉 JTBC 실장님 들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TBC에서 미디어 정책 담당을 맡고 있는 임석봉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 보통 이제 방송학회나 언론학회 같은 데서 세미나에서 광고 관련, 그다음에 규제 관련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사실은 이제 광고학회에서 사실은 옛날에 한 15년, 16년 저희 광고총량제하고 지상파 중간 광고에 논쟁을 했을 때 그때 이후로 굉장히 오래간만에 교수님들 뵙는 것 같고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 그때도 저희가 이제 광고총량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광고 규제 얘기하면서 사실상 이런 그 미디어 랩과 관련된 얘기들도 세진 않지만 나오긴 했었는데요. 여전히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고 이제부터 논의를 해보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제 기억에도 이거 한 19대 국회 때 크로스미디어 랩은 발의를 하려고 저희 많은 논의를 했었고 실제로 의원실이랑 얘기도 좀 했었는데 사실은 아직도 사실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너무 시기상조다 이르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유통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오늘 광고학회고 광고라고 하는 게 사실 광고라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과 그 컨텐츠를 어디에다 유통을 해서 실어 날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여태까지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 SBS나 CJ나 JTBC나 컨텐츠를 제작을 우선 업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낯선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들 그동안 이제 제작이나 제작할 때 이 규제들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제작한 것을 유통하는 것에 있어서 이걸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막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낯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방송학회나 언론학회에서 많은 이제 토론회 세미나들이 있는데
사실 그때마다 뭐 기획서도 그렇고요. 대부분 서두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도 나왔지만 급변하는 방송 미디어 시장, 그리고 우리가 시청자의 이용 행태 변화, 아까 이제 이수인 교수님께서도 또 이용 행태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고 아까 이제 50대에서 모바일이나 인터넷 디지털 이용량이 급증하고 반대로 방송은 굉장히 줄었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광고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광고 효율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보통 가구 시청률보다는 개인 시청률 얘기할 때 보통 저희가 2049까지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50대가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향후에 그럼 그 2049가 여전히 유효한 건지 아니면 이것들도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뭐 모색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용들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바뀌지 않는 것은 규제가 아닐까. 그리고 가장 늦게 변화하는 것이 규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미디어 랩법 취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 모두가 다 아시는 분위기지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아까 이제 이수인 교수님 너무 잘 정리해서 발제를 해주셔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 2000년뿐만 아니라 미디어 랩 복수 미디어 랩이 생긴 그 시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종편이 2011년 12월 1일에 개국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승인을 받은 건 2010년 12월 31일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종편한테 미디어 랩의 의무를 지우겠다라고 하는 건 없었습니다. 개국하고 보니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 이 부분을 종편도 미디어 랩의 의무를 지운 거거든요. 사실 그때까지 모르고 이제 시작한 거죠. 종편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 2022년 10월 현재로 보면 미디어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국내 시장 환경만 보더라도 사실은 코로나 전과 이후로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미디어 랩법 취지가 도입 당시에 그랬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유효한 정책이냐, 여전히 유효한 취지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넷플릭스의 컨텐츠 특징을 이제 얘기해 보라고 하면 가장 큰 특징으로 보면 이제 빈지워칭이었어요. 그 컨텐츠의 특징으로 보면 몰아보기를 실현시켜 줬다는 거고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이라고 보면 우리는 광고 안 하고요. 구독 모델로 할게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올해 들어서 넷플릭스가 가입자를 2억 명 이상을 모집하고 나서 이 가입자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했을 때 결국은 광고 모델, 저는 이거를 약간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독과 광고 사이에 있는 구독 플러스 광고를 보면서 이것들을 조금 요금을 저렴하게 해주는, 결국 그래서 광고 매출도 올리고 구독자 유지를 하거나 더 증가시키는 역할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2억이라고 해봐야 전 세계 인구로 보면 그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려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넷플릭스가 아시아 퍼시픽,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의 가입자가 한 지금 3,300만 구독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시아 인구가 4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거기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아시아 시장이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사실은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저가 모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넷플릭스가 동일한 요금 체계로 계속 그 각 지역에 공략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방송과 그다음에 그 방송 광고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이 시장이 지금까지는 도메스틱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 현재로 보면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많은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국내 방송 미디어 시장으로 디지털이는 광고 시장은 동일한 광고거든요. 이미 거기에는 대체 가능성이 완전히 존재하고 동일한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지상파는 이렇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고 케이블은 이렇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고 인터넷은 이렇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연적으로 헌법상 원리로서 영업을 언제든지 자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지상파가 옛날에는 제한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공익성이든 뭐 제한 전파 희소성이든 이런 논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 전파 희소성은 그렇게 옛날과 달리 개념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접근권에 대한 접근성이 이제 다양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전파에 대한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지상파라는 부분을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들은 이 시장이 바뀌는 가장 큰 틀에서 지금이 가장 큰 변곡점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을 어떤 형태로든 SBS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여기 계신 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트렌드는 첫 번째 퍼스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퍼스트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거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리테일 미디어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몰로또 같은 데들이나 아마존 같은 데들이 기본적으로는 콘텐츠 베이스로 아니면은 광고 데이터 베이스로 광고를 계속 하고 있고 거의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드 파티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서드 파티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콘텍스트 광고 말고는 없을 거고요. 콘텍스트를 가장 잘하는 거는 방송사고 넷플릭스가 가장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 데이터가 그 기준이 데이터하고 ROI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송사들도 국민들이 더 좋은 콘텐츠와 그리고 더 많은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부분들을 확보를 하려면 디지털 시장을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미디어 랩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제한이 뭐냐면 대행을 할 수 있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 랩사들은 지상파 방송을 지상파 방송을 판매할 수 있어요. 취급을 할 수 있어요. 법적인 제한이 없어요. 다만 대행을 못할 뿐인 거죠. 대행은 삼성전자에 내가 입사를 할 때 뭐라 하지 않고 입사 시험을 보고서 사람을 뽑는 것처럼 법적으로 허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조건이 맞으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비스 경인TV가 내년도에 개국하는데 지금 당장에 원하시면 뭐 매주미디어든 다트미디어든 간에 잠깐 자격 만드셔서 신청하시면은 허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법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인 거고요. 대신에 저희랑 JTBC는 디지털 광고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입사하고 싶어도 입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광고주의 니즈와 비하는 시장과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해소가 되어야 될 것이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 박천성 대표님. 네, 지금 큰 줄기로 보면 지금 디지털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 그에 비해 방송 미디어 랩의 매출은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근데 방송사의 재원이나 콘텐츠 제작사의 재원의 증가, 수익 증가는 필요로 하다. 고로 방송 미디어 랩의 인터넷 방송 광고 판매를 허가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또 하나의 오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방송사의 수입이 직접적으로 증가할까요? 방송사와 방송 미디어 랩은 엄연히 다른 법인체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40% 소유 제한이 있죠. 그래서 방송 미디어 랩에 한다고 해서 방송사의 직접적인 수익 증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또한 지금 아까 좀 전에 SBS 말씀하셨는데 경인방송에 뭐 자격 제한이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디지털 미디어 랩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디지털 광고 시장의 92%가 30인 미만의 영세업체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중요하냐? 그들이 바로 혁신을 주도해서 인더스트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뭐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이 뭐 이렇게 처음부터 거대한 기업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더스트리를 활성화시키고 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만들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을 폄하하는 결과가 되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회사들이 그러한 그 현실적인 제약 요건을 극복을 하고 그 시장에 진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는 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못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자격 요건을 굳이 법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각 사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면 되죠. 저희들도 다 네이버, 카카오 큰 회사들이랑 거래를 하거든요.
그 회사들 스스로가 알아서 규정을 두고 지급 보증하고 뭐하고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에서 굳이 그거를 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입니다.